좀 깜깜하고 어둡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장정들이 있을 때 제가 따라가야 안심하고 가니까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또 오셨어요. 지금 갔다가 오신 거죠? 예. 아유. 자고 갔어야 되는데 1시간 반 전이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또 밤새시는 거예요? 예. 인사드려야지. 안 보이네. 저 좀 밝게 해드릴게요. 어둡게 나가지고 배터리 아끼느라고. 안녕하십니까.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김진일입니다. 오늘 며칠 차죠? 남산투쟁 모르겠어요. 며칠 차. 10일은 지났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10일 차인가? 11일 차인가? 10며칠 찬 것 같아요.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니까 며칠 찬지를 이제 헤아리기가 헷갈리는 상황이. 아,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라면 저를 테스트한 게 아니고 헷갈리는 거라면 10월 27일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11일 차입니다. 아니요, 대표님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모님도 안 사모님 안 계세요? 계시는 걸로. 저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선배님께서도 되게 황교안 대표님하고 되게 오랜 시간 함께 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상황보다 더 위급하게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지? 아니죠. 지금이 제일 위급하죠. 지금 제가 자유와 혁신당 창당하시고는 그 이후로는 제가 좀 왕래를 안 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그 당은 별로 이렇게 도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소원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 그래도 구독자님께서 황교안 대표님하고 사이가 멀어진 면이냐, 아니다, 전혀 그건 아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언제든지 제가 예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달려가겠지만, 제가 스스로 저는 그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지켜봐드리고 멀리서 응원해드리고 그러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 당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진짜 만사 뿌리치고 그날 왔었거든요. 첫날에. 어떻게 보면 예비군의 역할로 사회에 복귀를 하셨다가 갑자기 동원령이 내려져가지고 그렇죠. 긴급 사안에 지금 전투에 그렇죠, 맞아요. 투입된 딱 상황이거든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 그날도 손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참 제가 이게 반전을 해놔가지고 맞추기가 조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고요. 저 감금된 거잖아요. 거의 가택연금 수준이죠. 지금? 진짜 그게 네. 지금 그냥 우리가 바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못 나오는 거는 진짜 이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왜 대표님이 진짜 진짜 이 나라, 이 사랑하는 나라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참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9,000명이라고 하는 통신영장의 수가 심상치 않다. 이것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재명이 그 내란 종식을 한다고 그 포스타 장군 7명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합참에 대한 그 군인들을 모두 교체를 한다 그러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저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계엄할 수 있다. 이재명의 재판이 속행이 되면 이재명도 계엄을 할 수 있다거든요. 왜 그러면 지난 대선에 내각제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이재명은 내각제에 반대를 했어요. 그때 많은 언론사 대표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재명 계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군을 장악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좀 보여요.
자기가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권을 발동을 했을 때 자기는 그 전에 봤었던 계엄하고 다르게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도 보여가지고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19,000명 통신영장을 어떻게 조회했겠어요? 어떻게 선별을 하고 19,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일반 수사팀에서 꼭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재명도 계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듣고 보니 진짜 소름 끼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군 쪽 정보를 체크를 해보니까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은 지금 많이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왜 상급 지휘관들은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항명을 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군 위관 그리고 영관급 장교들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가 적체가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정실이라고 하는 인사의 부당함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정실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라인을 타야 된다. 정치권의 마음을 얻어야 승진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에 눈먼 군인들이 많아요. 전쟁을 하지 않는 군조직은 행정조직에 불과하게끔 되거든요. 지금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아니라 행정사무에 초점이 맞춰진 정실에 눈만 밝히고 있는 군인들이 많아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군을 장악했을 때 계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더 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죠.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도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한동훈이가 생각보다 그런 그 통찰은 있어요. 자기는 그 반대편에 서서 그 계엄이라고 하는 걸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계엄을 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저항밖에 없죠. 국민저항권. 군부하고 우리는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진짜 국민저항권이 진짜 발동되겠네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네. 지금 서부지법 사건 이후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그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계신데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서부지법의 청년들을 우리가 더 응원해주고 프레임으로 옆 프레임을 걸려서 좌파한테 말리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는 더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서부지법의 용감한 분들은 사법적으로는 불법적인 판단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정치적 판단하고 그 사법적 판단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 정치적 판단과 그 사법적 판단을 분리했을 때 우리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서부지법 사건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좌파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정치는 항상 힘의 논리로 작동해요. 권력의 논리는 힘입니다.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좀 프레임에 걸린다. 그럼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겨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꺼내놓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힘의 논리로서 모든 걸 풀어나가는데 우리는 논리라고 하는 거에 빠져있어요. 논리의 함정에. 정치는 논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무지막지한 권력 그리고 정치력을 동원해가지고 승부를 봐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저항권 잘못 말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상에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에 따라서 4.19의 그 정신 이념을 계승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5하고 4.19 사건의 아카이브를 들어가 보면 그것들을 그 좌파들은 아카이브 해가지고 기록들을 쫙 남겨놓는 그 아카이빙 작업을 하거든요. 평화적인 시위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경찰관들이 학생들을 잡아갔고 학생들이 그걸 항의하는 과정 중에서 오동동 파출소에다가 벽돌을 던지면서 시작한 시위거든요. 부정선거는 항상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헌정 반역죄입니다. 실제로 형법상의 반역죄가 아니라 헌정의 국채는 공화국으로 되어 있고 정체는 민주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헌정의 정치적 형태를 부정하는 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헌정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반역자들을 처단을 하는 과정들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게는 항상 똑같은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이 나온 겁니다. 헌정 반역자들한테는 정말 힘의 논리로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좀 위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힘이라는 게 지금은 너무나도 저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서 지금 서부지법 이들이 진짜 용기 내서 그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다는 그런 것들을 좀 실현을 한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으로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진짜 뭐 아까 말한 대로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이게 뭐 개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서부지법은 우리가 말하기로는 정치범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치범을 자범 취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맥락이 있냐면 자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형사사범들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정치범들은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그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 활동을 하고 결국에 그 법에 위반됐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비결되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이런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 정치범이라고 해서 정치범이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다시 평가해 주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사사범이고 지금 그 자범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발목을 옥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치범 그리고 정치범에는 공공의 이익에 맞춰진 법에 벗어난 형태를 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게 사법적 판단과 분리되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고 서부지법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힘의 논리를 펼쳤을 때 우리의 세력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특히 지금 이쪽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특히 또 여기서 더 특히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서부지법 청년들을 응원하고 이들은 일반 그런 잡범들과 다른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최전선에서 이를테면 국힘당이나 이런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주장해주고 그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기자회견 했었던 분들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을 잘못했던 게 뭐냐면 폭력은 허용될 수 없지만 이러했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폭력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걸 써놓은 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고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헌법에 따라서 법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국민저항권, 근데 국민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우리는 배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 다수가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은 실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을 때는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방증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패하면 우리의 뜻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가 저들 보고 사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헌법 전문에 실린 그 정신 개념을 따른다고 하는 게 그 맥락이라서 지금 이 계몽을 위한 집회 그리고 사람들한테 밖으로 나와달라고 알리는 집회 그 과정이 우리에 대한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소수의 인원으로 국민저항권 발동하면 실패하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 사탄 그 반역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실 때 그런 심정으로 하셨겠네요. 여기 대중교통 좀 있으면 끝난다고 서두르셔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신랑 오라고 해야죠. 뭐. 지금 여기 어디야? 횡재했다고. 어디야? 방송 종료 전에 횡재했다고. 예, 지금 횡재해가지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랑 오라고 해야지. 바쁘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부터 이제 밤을 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밤을 그냥 새면 또 졸리고 하니까. 지금 저 많이 염려를 해주세요. 우리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제가 집에서는 제가 죄인이잖아요.
매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식구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예. 가족들은 저를 원하는데 전 자꾸 밖으로 놔두니까 그래서 항상 가족들한테는 제인이다, 제일 미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뭐 신랑 오라고 해야지 뭐 또. 가정에 또 먼저 충실하는 것이 우리 보수의 가치와 또 맞을 수가 있어요. 보수의 가치가 사람들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네. 보수의 가치는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더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뭐 세상 변화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 진짜 그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것들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서서히 이렇게 검증해 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보수다. 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저도 구별이 안 갔을 때는 보수란 무엇이냐, 뭐 진보가 무엇이냐 막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따질수록 뭐 보수나 진보나 다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이게 나뉘어지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켜가는 것 이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훼손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서서히 지켜가면서 가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도 지켜야 된다고 보고 내 자신도 지켜가야 되고 뭐 국가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 귀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 예. 그래서 급진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주의해 가는 것.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이렇게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변화가 없냐, 저는 그걸 막 다급해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뭐 NPC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중에 NPC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안에는 이 변화들, 우리 이렇게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서서히 이것을 자기가 맞춰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갑자기 누가 한 말에 갑자기 휘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천천히 자기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집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깨우쳐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 결국에는 아직은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외모상을 봤을 때 젊으신데 저도 젊었을 때는 좌파였어요. 근데 제가 좌파에 속해서 좌파가 아니라 생각이 그랬어요. 생각이. 그런데 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소중한 게 무엇인지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댓글. 아니 원래 기자 출신인 분들이 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은 기자 동료분들이 계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속 논쟁이었거나 옛날에 그 예속 논쟁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뭐 그 독립운동 시기에서도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급진적이냐 온건주의적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거든요. 이 맥락이 진보와 보수를 잘못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보수는 온건파고 그 진보는 급진파다 이렇게 변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맥락에서 설명될 수 없는 논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 맥락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진보 정권 그리고 진보 진영 그리고 보수 진영이 그 담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델과 철학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보수가 오히려 더 급진적일 때도 있고 오히려 온건적일 때도 있고 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진보 정권에서 존경하고 철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근데 보수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우리가 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정치인들 뽑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차이를 보면 보수의 가치는 부국강병이거든요. 좌파의 가치는 부국강병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있고 보수는 부국강병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누구보다 급진적이었고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진보의 논리를 여기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부국강병을 원했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온건적으로 부국강병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보수의 가치는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우리가
그 인식하고 그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나라 망하게 하는 것들은 다 좌파가 됩니다. 이 논리로 가야지 옛날에 있었던 급진 파냐 아니면 온건 파냐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 씌워놓은 거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386 간첩단들이 예전에 오래된 그 60년대 교육부터 얘네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잘못 가르쳐온 겁니다. 그 논리가 북한을 개발했을 때 뭐가 있었냐, 급진적인 경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북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북을 찬양하는 논리로서 진보는 급진적인 거, 좋은 거라고 하는 인식이 그때부터 교육계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게 진보를 급진적이라고 하는 걸 진보로 바꿔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학습 체계는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동의해요. 진보라는 말 자체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급진적이라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진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또 가만히 보면요, 절대 진보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동성애 같은 경우 지금 그들은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이게 그 진보된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동성애는 있었고 더 지독했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그러면 태보잖아요, 이게. 진보, 이게 급진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일탈. 예, 일탈. 그 수준을 넘어섰다.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일탈이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것은 아닌 거죠. 어떤 그렇죠. 선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진보가 아니고 이거는 태보인데 일탈이다. 네, 일탈. 여러분들 그렇게 용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문 기자 말씀하신 신문 기자들도 이 워딩을 정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닌 사람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기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옛날에는 언론인들이 이런 통찰을 제시하고 뭔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휘력도 굉장히 낮아요. 기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수준이 나오거든요. 네. 질문 수준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겉핥기 하는 기자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 기자들이 장악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팬 기자들이 엄청나고 예리하고 분석글 기사나 뭐 굉장히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라 그러면 방송 매체가 장악을 하는 순간부터 방송은 스크린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방송 기자의 가 기득권이 되면서 이 언론 생태계를 다 망쳐놓은 주범이 됐어요. 이해하시죠? 예, 또 우리들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자꾸 선호를 하니까. 요즘에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저는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이나 만화나 이런 것보다. 근데 유튜브에서 지금 스레드 X로 넘어가는 그 SNS 흐름을 보면서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깊은 통찰을 사람들이 드디어 글로써 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얻어가고 통찰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방송에서는 굉장히 겉핥기를 해요. 방송 PD들은 수박을 핥아. 저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방송하려면 좀 핥아.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송은 유익하고 재밌어야 되는 것들이 뻔한 게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핥는 정보들은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써 우리가 좀 많은 정보를 좀 정해야 하고, 신문을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신문을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래요. 너무 많은 그 이슈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신문을 볼 때 저는 요걸 봐요. 오피니언. 사설 코너. 사설 코너를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 기사를 보실 때 너무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사설을 보십시오. 사설 보는 게 엄청나게 유익하게 많은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을 보면요, 그래요, 맞아요. 기자들이 소설 쓰죠. 네, 신문 보면은 열이 받아서 못 보겠어요. 열이 받아서 못 보겠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야, 이분 진짜 본받을 만하다. 이게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저쪽 관점에서 이재명 실드 치는 기사 막 이런 거 올리고 전혀 다른 해석들을 올리니까 자기 해석들이 들어가잖아요, 기자들이. 그러면서 보면서
와, 이거 뭐 우리 국민들 조련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짜증이 나거든요. 못 보겠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지금 보시나요? 대통령 이것도 정치권 잘못이에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 잘못했는데 언론사의 그 대부분의 광고는 정보기관에서 나와요. 정보기관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정보기관이 정권을 잡으면 신문사에다 광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이 그 정권을 잡으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 좀 기여를 했던 언론사들한테 그 정부 광고를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 아,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좌파 애들 우리를 공격을 많이 하네. 정부 광고를 집행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그 많이 달려들지 않도록 잠재워야겠다. 그러면서 보수는 찬밥이 돼요. 보수 언론인들은. 근데 또 민주당 정권이 또 잡히잖아요. 그 진보 정권이 잡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보수 쟤네들 우리 편 안 들었으니까 쟤네는 광고비를 거의 다 마르게 해버리고 우리 쪽 애들 챙겨줘야지 이 논리로 가면서 챙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기자단의 비율이 진보 기자단이 80% 정도 되고 보수 기자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보수 언론인들은 이미 이 언론 바닥을 떠나신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안 챙겨줘서 그래요. 지금 근데 너무 많은 분야들이 저쪽이 장악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탈환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지금 저쪽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 30년부터 얘네들은 체계적인 싸움을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년 싸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업보를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벅찬 부분도 많아요. 이게 그 처음부터 기틀을 새로 잡아 나가려고 하면 정말 리셋 코리아가 필요합니다.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정말 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와줘야 이걸 거의 재건하는 국가를 재건하는 수준의 좀 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꽤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시는지 이제 뭐 짐작은 간다면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니까 더 시작이지만 지금 또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대표님이 보셨을 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한 3번 정도의 기회는 남아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3번의 기회가 뭔지는 짐작을 하고 있지만 깊이 여쭤보지는 않았죠. 일부러 여쭤보지 않더라도 뭔가 통하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이거다 하고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 딱 할 때 우리가 또 대처할 수는 있으니까 네 어떤 건지는 몰라도 저도 저도 그래서 대표님하고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만약에 이제 이분께서 그 시점이 딱 됐을 땐 제가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라는 것들이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나서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 대비는 하고 있거든요. 긴급 동원령이 발동됐어.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에서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그때는 힘을 합쳐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막차 끈게요. 안전하게 귀가도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또 오니까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제가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몇 시쯤 오실 건가요? 저는 보통 9시부터 9시까지인데 9시부터 한 2시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간 쪽입니다. 9시쯤에 저도 오겠습니다. 와서 이야기 좀 더 듣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옆에 딱 앉으셔서 왜 아니, 그 여기 자리를 많은 바꿔? 유튜버들 분이 오시는데 저희가 너무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조금씩 나눠드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방송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그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우리 그 구독자님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유와 혁신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진일이고요. 그 황교안 당대표님의 비서실장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번 대선 때는 황교안 대표님의 수행 그 실장을 맡기도 했고요.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그 경남도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가 그때 대표님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차를 끌고 올라가지고 이거는 큰 결단을 하셨구나, 도와드려야겠구나 해가지고 당직을 사임하고 그때부터 대표님을 그러셨구나.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분 그 캠프에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초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이니까 막 이렇게 대놓고 뭐 인사하고 뭐 통성명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때 봤을 때 비범해 보였어요. 예, 정말입니다. 예. 대표님한테 제가 약속을 함부로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대표님이 국민의힘으로 대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 행보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만나서 길게 얘기도 안 했어요. 대표님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의리를 지키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옆에 와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를 제가 당한 건 아니거든요. 당한 건 좀 이상 뭔가 좀 바뀌었는데 저 정말 유익하고 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9시 저랑 또 한번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쳐도 또 뵙겠습니다. 멸공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